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올해 이제 또 24학년도 우리가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제 1월 처음에 이제 시작이죠. 저기서 저는 이제 일반사회에서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인데요. 우리 시험 얘기를 최근에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고 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3학년도 시험이죠. 22년 11월 달에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지금 이제 1차가 시험이 끝이 나고 2차 이제 열심히들 준비 중이신데, 자, 우리 시험이 이제 갈수록 그 1차 시험에서 좀 많이 뽑는 것 같죠. 1.5배수, 2배수까지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에서 이제 수업 시연이나 여기에서 이제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거의 뭐 1.5배 이하로 뽑게 되니까 1차에서 그 학과 점수만 어느 정도 되면은 걱정 없이 2차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이제 우리 시험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올해 시험 문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쉬웠죠. 그래가지고 1.5배, 2배수를 뽑으면서 동시에 커트라인이 지금 전부 80대, 전 지역에서 80점 이상으로 됐죠. 보통 82, 83, 어느 지역에는 이제 85점까지 컷이 됐으니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우리 교원 임용 시험에서 그 학과 점수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100점 맞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80점 목표를 세우고 그 정도에서 공부하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커트라인이 85점이니까 거기서 2배수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험에서도 그죠 100점 만점을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커트라인 점수가 70점대 중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100점 만점 하는 것은 지양하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시간 투입해야 되니까 80점 목표 정도로 공부를 하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전 범위에 걸쳐서 문제가 전 과목이 좀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어떤 마인드는 100점 만점 그걸 지향해야 되겠죠. 그럼 경제학이 이제 보통 4문제에서 5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는 이제 4개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최근 3년에 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3문항에서 80점이면 2.4죠. 38, 24. 2.4니까 3문제 중에서 2.5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배점으로 보게 되면은 3문제 12점인데 10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10점을 맞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은 우리 마인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100점 만점 지향하는 공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험이 쉽게 나오면 우리에겐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변별력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나 조금 미흡한 분들이 거의 점수가 별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해서. 그러니까 경제학이 3문제, 내년에도 3문제, 그 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3개에서 5개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5문제라면 4문제 맞춰야 되고 4문제라면 3.5개, 3문제가 나왔다면 2.5개. 점수로 보게 되면은 3문제 4점씩 12점인데 10점 만점 해야 돼요. 2문제는 퍼펙트하게 맞춰야 되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긴장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최근에 경제학이 작년에 특히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었거든요. 22학년도 시험도.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야, 경제학은 3개밖에 안 나오고 문제도 쉬우니까 경제학을 좀 쉽게 하고 다른 과목에 몰두해서 다른 과목에 100점 맞고 경제학을 약간 좀 루즈하게 진행하는 그런 마인드가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경제학 3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학 버리고 교과 교육론 뭐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100점 맞고 근데 교과 교육론 거의 다 100점 만점 맞고 있잖아요. 지금 1차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그래서
절대로 경제학을 포기하게 되면은 큰 핸디캡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 시험에 여러분 긴장하고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일단 이제 제 여러분에게 대한 이제 권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출문제 얘기를 좀 해 보십시다.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 그러면은 제가 거기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유인물 두 가지가 나갔는데 그 첫 번째 유인물이 우리 일반 사회에서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험 제도가 개편된 게 14년부터니까 14년에서 23학년도까지 그 문제를 제가 쭉 해봤어요. 여러분들 경제학은 공부하셨던 분들이니까 처음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하죠. 전체 4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교재, 교재 앞에 부분에 여기 페이지는 매겨져 있지가 않은데 한 장, 두 장 넘기시면은 가이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임용 일반사회 경제학 부문에서 기출문제를 그렇게 출제된 것을 연도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그 유인물 드린 거 그 앞에도 해놨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 교재 가이드 부분의 앞에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교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요거 얘기되는데 교재가 지금 올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개정판 앞에 가이드 부분인데 교재를 이전판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경제학이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전판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유인물 오늘 드린 거 기출문제 출제 경향 요거 보시고요. 새로 개정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걸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문제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출제 범위를 우리가 한번 느낌을 가져보자는 것인데 경제학이 보게 되면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이렇게 세 파트가 되겠죠. 근데 14년서부터 우리가 23학년도까지 전체 문항을 보게 되면 40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40문항 중에서 보면 미시경제학이 20개, 거시경제학 부분에서 11개,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9개가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미시 20개, 거시와 국제경제 합쳐서 20문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비중이.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산 문제 되게 싫어하죠. 슈퍼 가서 곱셈도 하기 싫어하는데. 계산 문제인데 미시경제학이 20문항 중에서 10개 문항이 계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이 11문항인데 계산 문제가 5문항. 국제경제학, 여기를 좀 잘 보십시다. 국제경제학은 크게 보기엔 무역론하고 수지론으로 나뉘게 되죠. 근데 무역론에서 7개예요. 그 다음에 국제수지론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국제경제학에 있어서는 2017년도 문제 하나가 중복 출제가 됐어요. 무역론하고 국제수지론하고 같이 다루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전체 문항은 9문항인데 무역론에서 7, 국제수지 2문항인데 중복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무역론이 출제가 압도적이죠. 5개예요. 국제수지가 2문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보게 되면 무역론에서 5문제. 이제 국제수지론에서는 이제 중복 문제에서 환율 다루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40문항입니다.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시경제학에서 20개인데 계산 문제가 11개, 거시경제학이 11개, 계산이 9개고 국제경제학이 9문항이 되니까 40문항이 되죠.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한 5개, 6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부문별로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 50%, 그 다음에 거시와 국제경제학이 나머지 50%의 반반을 차지하게 되고 국제경제학에서는 이제 무역론이 비중이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계산 문제죠. 이 계산 문제가 이제
반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거기 챕터별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수요 공급 이론, 그 다음에 응용해서 미시형작이 쭉 돼 있는데 문항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하고 응용 부분 보게 되면 합쳐서 본다면 4문제고요. 소비자 이론, 무차별 이론, 한계 효용,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균형 이론의 응용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 균형하고 소비자 균형 이론 응용 부분을 또 묶어서 본다 그러면 여기가 4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 포괄적으로 4개, 소비자 이론에서 4문제,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균형 가게 되면 생산 함수하고 비용 함수인데 여기서는 생산 함수나 비용 함수 자체에 대해서는 출제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생산과 비용 함수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시장 이론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 함수, 비용 함수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생산 함수와 비용 함수는 생산물 시장 분석의 전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생산물 시장 이론에서 6문제. 역시 미시형작이니까 이제 시장 분석이 중요하겠죠. 6개인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독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겠죠. 역시. 생산물 시장에서 6개예요. 그다음에 요소 시장 문제가 있죠. 소득 분배하고 여기서 3문제, 그다음에 시장 실패. 여기가 3문제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 없는 부분은 없다. 전범위 다 해야 돼요. 다만 거기서 보시면은 시장 실패에서 후생경제 부분이 있죠. 후생경제학, 파레토 최적을 이론적으로 다루는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 문제가 후생경제학을 제외해 놓고 3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미시형작에서는 경제언론 교과서로 놓고 볼 때 후생경제학,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의 문제, 파레토 옵티멀, 그 다음에 후생경제학 1정리, 2정리 하는 요 아주 지극히 이론적인 부분이죠. 요 부분만 스킵하고 나머지는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그렇죠? 요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형작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시형작은 크게 보면은 기초, 그래서 국민소득 개정, 국민소득 결정 단순 모형, 여기 이제 기초 개념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게 4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함수, 소비 함수, 투자 함수인데 여기서도 한 문제씩.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금융 이론 보시면 거기 출제가 없죠. 통화 공급, 통화 수요 함수에서 출제가 없어. 그러면 통화 금융 이론에서 다루는 것은 이자율 결정에 대한 문제죠. 통화 금융 이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자율에 대한 결정 문제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출제 문항이 없습니다. 통화 공급 자체를 묻고 통화 수요 자체를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자율 결정되는데 통화 공급, 통화 수요 이론이 다 녹아 있겠죠.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이어지는 게 이제 ISLM 모형, AD/AS 모형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시형제학의 본론 부분이 되겠잖아요. 이 부분이 보시면 역시 거시형제학에서 5문항으로 가장 많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그 미시형제학에서도 봤듯이요. 생산함수, 비용함수가 생산물 시장 분석을 위한 기본 이론으로 꼭 필요하듯이 이 통화금융이론 자체에서 시험 출제는 안 됐지만 이거 이론이 알아야 그렇죠? 거시형제 이론 본론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 모형 5개 문항을 다루는 데 있어서 화폐 금융론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스킵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출제는 안 됐지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형제학 보게 되면 경제 언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경제 성장 문제인데 동태 거시형제 분석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 14년 이전에 그 객관식 문제도 이제 볼 때 그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성장 이론은 여기서 출제가 안 돼.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 후생 경제학이 전혀 다뤄지지 않듯이 거시경제학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 이론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나 하면은 다뤄지지 않지만 이게 의미 없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완전히 스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볼 때 미시에서 후생경제학 이게 경제 성장 문제는 일단은 출제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거시경제학에서 화폐 금융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에서 생산 비용 함수가 출제가 안 돼 있지만 그거는 미시 거시 분석에서 기본이 되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경제언론책 이렇게 여러분 1학년 때 다 하셨을 거고, 그 비사범대 출신인 분들도 다 경제학 공부를 했을 텐데 경제언론 전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요. 두 개만 빼놓고는. 자, 이렇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들었던 국제경제학에서 무역이론하고 국제수지론인데 무역론이 압도적으로 출제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국제수지론은 거기 이제 세문항으로 해놨습니다. 중복 문제가 있고 이제 그래서요. 세문항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수지가 내용이 사실은 무역론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런 부분인데 출제 문항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기출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 전범위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언론책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이제 이중구 교수님 경제 언론책인데 경제 언론 전범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경제학 세 문제, 네 문제 나왔을 때 네 문제라면 세 개 맞춰야 되고 세 문제라면 세 개 퍼펙트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언론 전체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에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내년에도 세 문제 나오고 내년에도 쉽게 나오겠지. 그래서 경제학은 포기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세 문제 놓치게 되면 3, 4, 12점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뭐 합격할 길이 없습니다. 그 작년 같은 분위기 경제학은 빼고 하자. 자,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한 전략이니까 공부를 경제학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경제 출제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제학을 그저 원만하게 커트라인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학원 이제 커리큘럼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1, 2월, 3, 4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 이론 정리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년까지는 1, 2월 달에 기본 이론, 3, 4월 달에 심화 이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하고 심화해서 한번 복습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두 번 얘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심화하고 기본이 구분되기도 쉽지 않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는 1, 2월 달에 미시경제학을 진행하고요. 3, 4월 달에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1, 2월, 3, 4월 그 보면 강의 시간이 8번이 나오거든요. 4시간씩 8번. 경제학은 이제 범위가 많아서 4시간씩 8번 이렇게.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4시간 곱하기 8이니까 32시간의 끝을 보는 거죠. 거시와 국제경제학도 마찬가지. 근데 그래도 시간이 좀 빠듯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화 이론까지 이론을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론 정리 부분에 대해서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수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두말할 필요 없죠. 1, 2, 3, 4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요.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요 4달에 기본 이론 정리를 끝을 내셔야 돼요. 경제학은 특히 분량이 많아서 다른 과목은 이제 3개월이 끝나는 과정도 있고 과목별로 다른데 우리 4달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수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론을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론을 다시 뭐 심화 과정 따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이 우리 기출문제 분석이 되죠. 과거 아까 우리가 40문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14년 이후뿐 아니라 그 전에 사실 13학년도까지 시행됐던 그때 시험은 지금보다 공부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차가 객관식 시험이 있었고 2차가 서술형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보다 공부 분량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좋은 문제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14년 이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14년 이후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를 하겠는데, 초수이신 분들은 여기 기출문제까지, 그렇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제 초수 아니다, 내가 작년에 공부를 한번 했고 열심히 했었다 하는 분들이 과연 이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판단이에요. 내가 지금 재수 또는 한 3번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3번째 하시는 분들 비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이런 분들이 이 이론 정리 과정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냐, 이건 여러분 고민이에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이론 정리는 완벽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 강의를 쭉 들어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본인이 판단하셔서 내가 이론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은 느낌이 이렇습니다. 이론 정리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긴장해서 요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재수이신 분들, 이분들은 다 한번 다뤘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때 가서 고민해 보시는데, 그러니까 재수이신 분들은 혼자 요 시기에 이론도 보시고 기출문제 그런 전략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이죠. 7, 8월은 진도별 연습 문제를 풀게 돼요. 진도별 연습 문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정리된 거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연습하는 것이, 요거는 필수입니다. 초수, 뭐 재수 하시는 분들, 이때는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후에 우리가 모강이 진행이 되죠. 모강이 이제 8회에서 10회, 그때 가서 확실하게 정해질 텐데, 그래서 이제 모강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돼. 이때는 요거 필수죠. 요거는 모든 분들이 다 수강하셔야 되겠고, 초수이신 분들은 요거 무조건. 그 다음에 재수 이상이 되고 이론 정리 어느 정도 됐고 커트라인에 근사했었는데, 뭐 이런 분들이라면 요거는 본인 판단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들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수 하시는 분들은 이거 1년 과정 전부 듣는다는 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 본인 판단해서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파심 또는 의구심이 항상 있어요. 이론 정리 부분을 진지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대개 이제 제가 마지막 우리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1차 합격했어요. 2차 시험에서 이제 자칫 뭐 불운해서 잘 못 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인드도 그렇고 속상하죠. 그럼 1, 2, 3, 4, 한 5, 6월까지도 그냥 손 놓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속상한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1차에 합격하고 바로 신발끈 고쳐매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초수이신 분들은 이 과정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타이트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특히 일반사회 과목은 우리가 6개 과목이죠. 동시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프로그램 진행한다는 것은 진도를 끝낼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우리 팀
전체 과목을 동시에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원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어서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나 하면은, 경제학이 22학년, 그 다음에 21학년에는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한 2, 3년 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인회계사 경제학을 가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특정 이제 그 강사님도 있죠. 유명한 강사님. 공인회계사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공인회계사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될까요? 중도에 다 포기하는 거라. 왜? 우리 시험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우리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범위와 난이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강의를 들으시는 것은 물론 이걸 이제 들으시면서 소화하고 하면 공부 더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죠. 그렇지만 이건 굉장한 비효율이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권고 말씀드릴게요. 회계사 강의를 듣지 말라. 거기 가서 굳이 왜 그걸 들으십니까? 제가 1, 2, 3, 4화라에 우리 교원 임용 시험에 적합한 정도 수준의 강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죠? 안심을 하시고 회계사 강의 듣는 것은 피하자. 그렇죠? 물론 나는 뭐 다른 과목이 다 돼 있고 경제학만 좀 깊이 하고 싶어서 나는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에 경제 과목에 특화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고 싶다.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왜냐하면 여기 가서 수업을 다 듣질 못해요. 중도에다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강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월, 3, 4월 우리 강의 진행, 요 기본 이론 정리. 요것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진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1, 2월 달에 미시, 3, 4월 달에 거시가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토요일 날 오전입니다. 4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8회. 거시와 국제경제학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시경제학이 한 6회, 국제경제학이 2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여러분 다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이 다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죠. 사범대학 가시고 또 공부하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 방법론도 있고 자기 로드맵 다 갖고 계실 텐데, 경제학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 팁, 권고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저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해서 들으시고 하는 것이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100% 활용을 해서 이론 정리를 요 4달 동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흔히 사용 설명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면 일단 말이죠. 특히 요새 전부 동영상 수강하는 분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프라인 토요일 날 오전에 4시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표를 짜십시오. 그렇게. 그러니까 월화 수목 금토 오전 4시간 나는 수강을 하겠다. 학원에 와서 등원해서 수업 듣는 것처럼 시간표를 짜야 돼요. 즉, 나 월요일 날 오후 4시간 스트레이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맞아. 2시간씩 잘라서 2시간 자르게 되면 16회가 되죠. 2달 동안 16회를 늘어지게 되면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못 듣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면서 4시간 강의를 스트레이트 강의로 듣겠다는 시간표를 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동영상 수강 신청을 해서 강의를 쭉 들으시는데, 어떤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해가지고서 과연 수업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완강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뭐 어느 곳은 안 듣고 이렇게 해서 들쭉날쭉하다가 수강 기간 종료되면 그걸로 끝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요거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4시간을 듣는데 학원 수업 듣듯이 들으셔야 된다. 강의 딱 스타트 해놓고 또 중간에 끊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학원 수업 들을 때 선생님 잠깐만 나 노트 좀 하고 안 돼요. 계속 학원 수업 듣듯이 연속 강의 끊지 말고 1시간 듣고 또 쉬고 대개 제 수업이 짧으면 한 50분, 60분 길게 되면 한 80분까지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들으시라 이거죠. 중간에 끊고 뭐 전화 온 거 받고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되면 4시간 강의를 8시간에도 다 수강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 4시간 딱 정해놓고 연속 강의를 중간에 끊지 말고 수업 다 듣고 자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사소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동영상 수강하시는 분들 밤에 듣는 거 시간표 짜지 마라. 뭐 저녁 뭐 그렇게 해서 8시부터 나 12시까지 들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근데 밤에 하게 되면 늘어져요. 늦잠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이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이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밤에 듣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렇죠? 한 8시부터 하면 12시인데 중간에 끊고 하다 보면 새벽 1, 2시 되게 되고 그래서 요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건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페이지 쭉 있는데 수강을 할 때 책 펴놓고 여기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여기 쪽지 붙여놓고 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교재에는 말이죠 밑줄도 긋지 마라. 교재는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수강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경제학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전부 수식 그래프로 진행이 되는데 칠판에 제가 판서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렇죠? 같이 쓰시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서브 노트 뭐 이쁘게 만들 거 아니니까 수업 듣는 동안에 판서 내용을 그대로 쓰십시오. 자, 4시간 시간표 정해놓고 중간에 끊지 말고 스트레이트로 들어요. 듣는 동안에 요거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학원 수업 듣는 거하고 똑같죠. 뭐 되게 돌아가시면 복습해야 되잖아요. 복습하는데 복습 자료 바로 요게 되는 것입니다. 책 펴놓고 밑줄 친 거 중심으로 이거 안 되고요. 저희가 판서한 내용 이렇게 판서 내용을 정확히 다 안 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목차나 순서라도 적어두는 게 그래서 복습하셔야 되는데요. 복습은 절대로 3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수업을 들었어. 복습. 바로 끝나고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하면 제일 좋죠. 우리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오전에 가서 강의 들으시고 오후에 복습하면 좋죠. 여러분 그거 다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나요?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전에도 교육학 관련 보게 되니까 수업을 들어 학생이 2시간 이내에 들으면 어떻게 될까? 수업 그 현장이 거의 90% 이상이 재현이 된대요. 머릿속으로. 아 선생님이 이때 이 얘기 했었지 등등.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는 게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틀 3일 지나면 3일 후가 되면 거의 20 내지 10% 인상과 기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 되실 분들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복습해라? 언제 하라고? 일주일 후에 해? 아니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복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판서한 내용 요게 되겠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서 하시고 책 같이 펴놓고 보완해서 보시고 그렇죠? 복습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혹시 뭐 일이 있어가지고 미루다 보면은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이틀을 넘기면 안 돼. 이틀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루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긴장감도 떨어지고. 특히 오프라인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토요일 날 오전이라는 게 마의 시간이죠. 토요일 날 오전에 에이씨 무슨 토요일 날 오전이야 수업 듣고 오후 되면 놀아야 되죠.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되죠. 월요일 날은 기억 안 나. 때문에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은 특히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 들으시고 토요일 날 오후에 바로 복습하는 게 좋겠다. 일요일 날 하루는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복습은 절대로 미루지 말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진행하고 해서 복습에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진도별 연습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거, 진도 나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소개 말씀드리겠지만은 객관식 문제, 공무원, 7급 공무원에서 하는 또 아니면 공인회계사나 이런 데서 객관식 문제 포함해서. 근데 객관식 문제가 우리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보기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항 수가 꽤 많습니다. 한 15개, 20개 가까이 될 텐데 15문항 연습 문제를 내가 매주 드릴 테니까 수업 들으시고 4시간 스트레이트로 그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서 판서하시고 판서 내용 노트 만드시고 복습하고 문제 풀자. 근데 이 문제는 뭐 좀 여유를 가지고 풀어도 되겠죠. 다음 일주일이니까 우리 수업 진행이 되는 게. 그 사이에 이걸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다 놓고 만약 경제학을 생전 처음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강의 듣고 노트에서 복습하고 문제 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론 정리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월에 경제 이론만 끝나도 그 다음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죠? 자기 주도형 학습 뭐 그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1, 2, 3, 4월에 이론 정리를 어떻게든 끝내자. 근데 4달 아닙니까? 4달에 수업 16번 듣고 일주일에 이렇게 나눠가면서 쭉 하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되죠. 물론 이제 경량만 하는 게 아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절대로 일주 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밀리지 마시고 복습은 바로 이어서 하시고 일주일 동안 연습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연습 문제 드리고 다음 주 수업 전반부에 한 시간 한 30분 정도 내가지고 여기 연습 문제 중에서 다 풀 수는 없죠. 시간이 너무 늘어져서. 그래서 기본적인 거 중요한 문제 몇 가지만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재 뒤에 연습 문제는 다 해놨어요. 교재 뒤에 챕터별로 기출 문제도 쭉 해놨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활용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수업에 맞춰서 요 연습 문제 요걸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인물 하나 드린 게 있죠. 기출 문제 14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는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아, 여기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그렇죠? 문제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문제의식이 또렷해지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여튼 일단은 이론 정리를 4달 동안 한다. 4달 동안 느긋하잖아요.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미시 2달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을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론 정리가 안 돼가지고 5, 6월 가고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완전 스케줄이 뒤죽박죽이에요. 이걸 잘 따라오시고. 자,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건 정말 팁이에요.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1년 동안 이제 지금 시작이니까 1년 안에 끝을 내잔 말이에요. 뭐 내년에 또 할 이유가 없어요. 올 1년 동안에 초급 인들분들 다 합격할 수 있단 말이야. 1년 동안에 다이어리를 한번 만들자 그지. 이거는 공부 학습 다이어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월 첫 주니까 막 여러 과목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학원도 듣고 자기 계획이 그런데
다이어리 요거는 대한민국에 성공한 각 분야에 성공한 모든 분들 매일 다이어리 쓰지 않겠어요? 오늘 뭐 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이틀 안에 해야 될 거, 3일 안에 해야 될 거 매일매일 기록하겠죠. 여기다가 뭐 오늘은 비가 와서 마음이 우울해서 그녀가 떠나갔어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가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그렇죠, 학습한 내용을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두 줄, 세 줄 쓸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경제학에서 오늘 수요 공급이 이뤄냈다. 자기 전에, 하루 자기 전 맨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에서, 이거 미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 탄력도가 내가 일레스티시티 기록을 해두자, 그죠? 매일매일. 그럼 보세요. 경제학 있죠? 법, 정치, 사회문화. 매일 공부한 대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제의식은 있죠. 이거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다이어리 쓰겠어요? 생각나면 2, 3일에 한 번씩 이제 하는 정도인데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필수입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그렇죠. 본인이 써놓고 말이에요. 오늘 요거 했는데 요건 내가 보완해야 될 것 같아. 계속 쓰다가 쓰기만 하고 안 쓰겠습니까? 행동 옮기겠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체크란 말이에요. 체크리스트 만들고 그거를 보완해서 진행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반드시 만드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되셔도 매일 업무 다이어리 쓸 거 아니겠어요? 업무일지 쓰겠죠.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봐야 돼.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당장 다이어리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기록을 해라. 그렇죠? 법. 요거 꼭 기록해 보셔야 돼요. 요거요. 내가 이런 말씀 드려보면 여학생분들은 다 해. 과연 지속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여학생 다 해. 남학생들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왜 사생활 개입이냐 임마. 안 해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재밌잖아요. 내가 뭐 어디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한 달 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거를 꼭 작성을 해 보시도록. 그럼 자기가 시간표 짠 요거 하고요. 복습하는 거 하고 매일매일 다이어리에서 이게 체크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간 관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 보면서 말이죠. 요거 내가 다이어리 보고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걸 매일 칭찬할 수 있겠죠. 1년 동안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은 매일매일 자기를 칭찬해야 돼. 즐거웠어. 보람이야. 근데 오늘 하루 공부 안 했어. 계획대로 안 했어. 그러면 야, 너 오늘 대담했어. 좋아. 그 다음 날도 안 했어. 그 다음 날도 너 일관성이 있군. 훌륭해. 3일 하게 되면 3일 동안 그게 지속되질 않겠죠. 사람인데. 자,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게 하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해야 돼요. 내가 선생님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50일 남았어. 즐겁게 자기 자신 칭찬하고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우샤우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 오늘도 놀았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즐겁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요, 뭐 공부라는 게 독립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성취감 안에서 행복하게 하고 비전을 생각하시라. 내년 3월에 나는 교단에 선다. 뭐 지금 공부하는 게 괴로운 일이 아니겠죠. 열심히 해서 한번 1년의 끝을 내십시다. 자, 제가 지금 1시간 남짓 요 말씀 드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출제하는 내용 이런 거 한번 봐주시고 하나만 강조할게요. 수강할 때 노트 만드시고 그날 당장 복습한다. 매일매일 다이어리 한다. 그렇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수업 얘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